그때 바로 달러를 금이 아닌 석유와 연결시킵니다. 앞으로 석유를 사고 싶으면 달러를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사실상 페트로 달러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 석유를 묶어놓은 게 달러의 위상인데 위완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축통화 패권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크게 타격점이 생기죠. 미국 대통령이 저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리에 이어서 발전소까지 때릴 것이다. 시한은 하루 남았다. 계속 폭풍으로 막 글을 올려요. 내가 열흘 유예기간 줬지. 최후의 48시간 통첩을 또 날렸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38일 차입니다. 이틀 후면 40일 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번 더 날렸는데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필요한 국가들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협을 당장 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은 열흘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틀 남았다. 월요일까지다. 왜 자기는 다 끝났다고 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분석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전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이란이 얼마 전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위완화 거래를 원유 조건으로 8개국과 호르무즈를 통과를 논의 중이다라는 것을 전에 한번 다룬 적 있었습니다. 위완화가 중국 돈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랑스 배가 통과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두 척이 통과를 했는데 조건이 다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저는 주목을 하는 부분이냐면 1944년 브레튼 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때 브레튼 우주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파운드화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오늘날의 미국 달러 패권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게 바로 1944년 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영국은 전쟁을 너무 오래 했다 해서 그렇게 약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달러는 뭘 믿고 신뢰해야 되지? 이때 회의에서 나왔던 건 바로 이거죠. 금을 많이 갖고 있던 미국이 달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1온스당 35달러로 가치를 고정시켜요. 너네가 달러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금이랑 교환해 줄게. 금본위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고정 비율로 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달러에 금을 연결시켜버리면서 달러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 뭐가 일어나죠? 베트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얘네 전쟁 길게 하는 게 딱 보니까 영국 꼴 나겠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우리 가서 다들 금으로 바꿉시다. 많은 국가들이 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닉슨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인데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건 해제하겠습니다. 금 퇴환을 중지 발표하면서 금 교환 불가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금이랑 연결을 시켜놔서 신뢰를 했던 건데 이제 뭘 믿고 신뢰하냐? 그때 바로 달러를 금이 아닌 석유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1974년 사우디와의 협정을 통해서 앞으로 석유를 사고 싶으면 달러를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사실상 페트로 달러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페트로 달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이 석유를 묶어놓은 게 달러의 위상인데 위완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축통화 패권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크게 타격점이 생기죠. 빼트로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 알아서 하라며 근데 개방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못 놓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달러 패권 강국을 만들었던 미국의 석유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안화로 거래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위상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란도 나름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척당 최소 6억 원을 받자. 수에즈 운하처럼 처음에는 한 척당 30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럴당 1달러, 그러다가 지금은 이란이 의회에서 선박 통행료 부과안을 승인시키고, 우리도 수에즈처럼 파키스탄이랑 협의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과 협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협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수에즈 운하처럼 한 척당 6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예요. 원래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고대 때부터. 근데 그때 뭐 기술력이 안 된다, 또는 뭐 신탁에 의해서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 뭐 물이 범람해서 잠긴다, 적국한테서 뭐 점령당한다, 이런 신탁 때문에 못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나폴레옹 때도 요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 데리고 나폴레옹이 수심을 쟀더니 해수면 차이가 10m가 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잇는 그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공사하게 되면 한쪽으로 물이 쏠려서 잠기겠는데, 운하 개통이 안 되겠는데 해서 하지 못했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술적인 측량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해수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 렙세스, 운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나폴레옹 관련된 운하 이 문서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 좋은데? 라고 해서 이집트 총독한테 허가를 받아요. 우리가 돈이랑 기술을 대줄게, 만들어줄게. 대신에 운영권을 줘. 너네 인력을 좀 줘.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수에즈 운하 사업이에요. 1859년부터 69년까지 약 1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850년도에 150km가 넘는 운하를 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운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 9천여 명 이상의 사망했다 그래요. 지금처럼 막 현대적인 막 굴착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집트가 돈에 허덕이기 시작. 여기저기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누구한테 빌렸냐? 프랑스가 거절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서 프랑스한테 안 하고 영국한테 운하의 지분권을 매각하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게 돼요. 사실상 이집트 건데 영향력은 프랑스와 영국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 운하를 반대하다가 나중에 가서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게 탐나서 운하가 완공되고 5년 후에 이집트 군사들을 데려다가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때 당시 사진인데 군인들이 있죠? 영국 군들이 점령을 해요. 사실상 식민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가 독립하는데 1920년도에 그때도 운하를 안 돌려줍니다. 참고로 이 운하의 수입료가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면 이집트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1위가 뭐예요? 관광. 2위 해외 나가서 노동해서 벌어온 돈 송환. 3위 지분이 별로 없는데도 저 운하의 수입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댐이라 이런 걸 지어야 되고 하는데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집트 혁명이 일어나는데 나세르가 국왕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첫 이집트 대통령이 돼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해요. 야, 너네가 돈 안 주면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말아서 먹고 살 거야. 너네 이제 필요 없어. 나가! 한 거죠. 프랑스랑 이집트가 열받았죠. 여기 보시는 가운데 있는 섬인 시나이 반도인데 이스라엘이 프랑스와 영국과 손을 잡고 먼저 시나이 반도로 공격을 해서 침공을 합니다. 국유화 선언한 지 3개월 뒤에 바로 침공을 해요. 근데 이때 프랑스와 영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평화를 중지해 줄게 라고 하면서 사실은 같이 때려요,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단 일주일 만에 점령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등장해서 야, 너네 그 식민지배 아니여. 이집트가 소련 무기 가져오고 싶어 했댔잖아요. 소련이 너네 참전하면 이거 미국과 소련 충돌처럼 또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하지마. 영국 너네 파운드 정책 우리 지원 안 해준다. 그리고 UN 국제여론을 통해서 너네 식민지배 아직도 하려고 그러냐, 정신 못 차렸냐 하면서 3주 만에 군들을 철수시켜요. 그리고 이집트가 다시 운하권을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또 운하를 개통했다가 또 싸움이 났다가 해가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1970년도에 나세르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럼 1971년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닉슨 쇼크. 연도가 딱딱 떨어지죠? 그리고 1976년에 달러와 석유를 연결한 페트로달러.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수에즈 운하는 수십 년간 전쟁도 했다가 침략도 받았다가 거의 100년 만에 돌려받았다가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뭐예요? 자연 해협이죠. 근데 수에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래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얘기하지만 이 통행료를 받는 거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30억 달러 얘기 나왔을 때 한 척당 1배럴당 1달러 얘기 나왔을 때 수에즈처럼 6억 불 받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게 이 통행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이란이 원했었던 전쟁 배상금을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연간 150조 이상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이란이 결국에는 앞으로 벌어들일 캐시카우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게 전쟁 배상금 형태 같은데?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국제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렇죠. 제일 안 지키는 게 트럼프죠. 제가 감히 한번 보건데 트럼프가 저 통행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하루에 100척이 넘게 통과하는 이 선박, 여기에서 유주선이 얼만큼 커요? 갈수록 커지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해상 분리통항 구역이 있대요. 중앙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선 개념.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배에도 길이 있다.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도 좁다고는 하지만 벗어난 길을 갈 수가 없다. 여기 충돌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기뢰라고 하는 게 요렇게 이 섬들이 호르무즈 섬, 캐슘섬, 라락 섬이 있는데 이게 다 이란 섬이거든요. 요 앞에다가 기뢰를 깔고 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라고 하는 건가? 근데 대구씨 저기 오만 쪽으로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나요? 오만 쪽은 수심이 얕아서 배가 움직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 길목을 지금 이란이 꽉 잡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 기뢰에 대한 거를 해체하라는 거, 그리고 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 해협 말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후티 반군이 뭐 홍해도 막는다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그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게 수에즈 운하에 에버그린 호인가요? 엄청 큰 선박이 낀 사건이거든요. 수에즈 운하가 엄청 커요. 항공모함도 다니는 데인데 이 함대가 껴가지고 500대가 막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수에즈 운하가 더 큰데 호르무즈 해협보다. 여기가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은 차이나 옆에 한국 있죠? 이렇게 파란 선을 따고 쭉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레드시 홍해, 그리고 그 앞에 바벨만 해협이 바로 옆에가 후티 반군 예멘, 그리고 여기로 가서 수에즈 보이시죠? 요 구간인데 지난번에 저 배가 껴가지고 이 밑에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써있는 빨간 선 있잖아요. 아프리카로 통하는 희망봉을 현대 해상이 46년 만에 저기로 우회해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 달은 더 걸리죠. 연료는 어떻게 해?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저기 안 가봤는데 사실상 잘 이용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에즈 운하 때도. 그래서 돌아와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멜라니아 이탈리아 총리죠. 카타르 같은 데 방문해갖고 에너지 협력 강화하자. 이탈리아 에너지 80%가 카타르 인프라를 복구에 기여할 것이다. 마크롱이 한국에 방문한 거와 비슷하게 지금 다들 다각도로 급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중동 6개국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 있었는데 일단 한국은 최대 고객인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베네수엘라 때문에 마두로를 최세작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석유도 1등이고 가스도 1등이에요. 앞으로 미국한테 사가세요.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 뭐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거 돌아가면 나토를 관두는 걸 강력하게 검토할 거예요. 이 세 개가 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스랑 석유를 미국에서 사가라 이 얘기인데 그러한 배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 재구축을 이따구로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고, 대부분 산유국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대부분 고가에 팔아서 그 돈으로 정제된 완제품을 사간다. 고도화 설비가 된 정유시설이 없다.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다?
한국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이 또 맞기도 하고, 지금 한편으로 중동에서는 천국이 엄청나게 지금 소문이 파다하대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요격률 90%라고 하는 게 한국의 천궁이었죠. 살상무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천무예요. 요거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난주에 대국민 연설하자마자 다리를 폭격했던 거는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랑 함께 원전을 때렸어요. 부쉐르 원전, 그리고 이란의 석유 화학단지. 미국이 빠지면 끝날까요? 근데 협상 중인데 왜 자꾸 때려요? 이스라엘에서 올라오는 게 계속 매일, 야, 우리가 이란 혁명수비대 누구 사령관, 해양사령관 막 이런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란이, 너네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기업들을 때리겠다.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는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미국 18개 빅테크, 우리 사정권 내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우리도 때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교량폭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량폭파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공격이지 미국이 뭐 위한 공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 이란이 쿠웨이트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때렸다 그랬잖아요. 거기 미군들이 있는데 담수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는 게, 특히 중동 국가들은 담수화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석유 화학단지와 원전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란이 반격을 해요. 아랍에미레이트와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엑소모빌, 대왕시추 막 석유 이야기할 때 등장도 하게 됐던 미국 최대 석유회사, 정유회사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바레인 석유화학공장, 쿠웨이트 석유화학시설, 우리만 죽지 않겠다. 어느 나라에 있든 다 때리는 거예요.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까지다, 너네들을 신석기 시대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럼 미국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 육군 참모총장이 엊그제 잘렸어요. 감히 애국자들을 징계해 괘씸죄로 잘렸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상을 짧게 가져왔어요. 타임쇼 무대에 서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키드락의 집 앞에 미군 아파치 헬기가 맴도는 영상이 올라와 상당히 논란입니다. 키드락은 이 헬기를 보고 경례를 하면서 환호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군용 헬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세금 낭비 아니냐라고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키드락을 지키려고 한 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키드락이라고 이 마가의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이 사람이 사는 집 앞에 미군 헬기가 와서 막 서로 경례하는 영상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AI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 나오는 기사가 뭐였어요? 이란은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미국은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작전으로 조종사들을 구출했다 그러고 서로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 그랬죠? 미국에서 무슨 영상들이 핫하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 남편, 아내, 아빠가 군인인데 돌아오지 못해서 그 방을 회상하는 그런 서글픈 영상이 엄청 핫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야, 네가 대선 공약 때 다른 나라 때문에 왜 미국 군인이 희생돼야 되냐고 하면서 표 받아놓고 이란 전쟁에서 왜 우리 가족들이 죽어나가야 되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현상이 펼쳐진다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의 군 헬기가, 아파치가 이렇게 사적으로 쓰인다라는 게 굉장한 논란거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AI 아니야 했는데 실제였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빨리 복귀해 일로와 하고 있는데, 페가수스 전쟁부 장관이 글을 올렸거든요. 개국자들이여 계속 나아가라. 이 조종사들은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페가수스 전쟁부 장관과 이 육군 참모총장이 계속해서 의견이 다 달라서 충돌을 많이 해서 잘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잘렸냐면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잘렸어요. 앱스타인 제대로 관리 못하더라, 너 때문에 나만 나쁜 놈 됐잖아 라고 해서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월요일 미국 동부 8시쯤이라고 하는데, 그의 연설을 살펴보면 목표가 뭐였어요? 에너지 패권을 재구축하는 거다. 석유와 가스, 우리가 베네수엘라 샤샤샥 해서 이제 우리가 1등 국가다. 미국한테서 사가라. 그리고 중동이 석유를 다 때리고 있어요, 지금 서로. 그러면서 더더욱 석유와 가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 떼돈을 벌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 재구축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첫 번째.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도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을 달러 강국으로 만들어준 결제 시스템, 석유, 이란이 꺼낸 위안화, 저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교량폭파 다리 공격부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그 공격은 그 다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핵시설 다 부셨다면서요. 목표 달성했다면서요. 그런데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이 빠지고 나면 이스라엘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란도 멈추지 않고 그동안 당해온 만큼 공습을 강행할 텐데, 너네가 지금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너네가 불리한 구도가 될 때까지, 계속 약화될 때까지 때릴 거야 라는 무언의 협박. 에너지 패권을 넘어서 중동 전쟁 패권까지는 끼고 싶지 않아. 근데 너네가 협상해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내가 낄 거야.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글을 올렸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의 첫 말씀, 불안한 우리에게도 위로.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한마음 뜻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교황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를 냈어요. 그런 가운데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우 전쟁 구도를 이해하려면 이들의 문화, 에픽 퓨리, 길가메시 오브 에픽의 설명을 드렸던 점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은 왜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적 이념에 그 자체를 신성스럽게 여긴다. 그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왜 오늘날 미국을 돕지 않지? 이러한 것도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격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좀 얼른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 호르무즈 해협을 중점으로 봤을 때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결정날 것인가, 두 번째 돈 통행료를 눈 감아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빠지고 나면 이란은 자연스럽게 공습을 퍼부어야만 되고 이스라엘도 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이 두드려 맞아서 자신들이 세력이 약화되면은 항상 중동 국가들은 이란을 침범했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 미국이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과연 컨트롤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